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의 북한 핵 정책은 북한에는 군사훈련 연기로 잘 보이기, 남한에는 방위금으로 압박하기입니다. 한국 정부는 군사훈련 연기에는 동의하고 방위비 인상에는 난색을 표시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거의 500% 올리려는 미국의 요구는 갈취고 한국인이 화가 나는 게 당연하다고 보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See you soon이라고 트윗하자 김계관 외무성 고문을 시켜 김칫국 마시지 말고 지금까지 북한 성과로 누렸던 것에 대한 대가도 치러야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루이지아나주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지지한 후보가 민주당 현 주지사에게 졌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이는 나쁜 결과지만 그렇다고 이번 선거가 대통령에 대한 심판은 아닙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탄핵 절차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증인으로 하는 말을 꺼내자 대통령은 좋은 아이디어라면서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트윗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빈말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민주당 경선 그림은 여전히 허우적거림입니다. 2달 전 어린아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면서 전자담배 판매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백악관이 지금은 정치 목적으로 금지안을 완전히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포드사가 머스탱 전기자동차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홍콩 민주화 시위는 학생들은 가솔린 폭발물을 손에 쥐고 경찰은 최루가스를 쏘며 중국 관영 매체는 시위대를 테러리스트로 부르는 그 정도 상황까지 악화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주말에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최종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서 아주 좋게 말했는데도 더 이상 열매는 없으면서 트럼프 대통령만 좋게 하는 회담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선물은 주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데드라인이 12월 달이고 북한이 그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미국이 셈법을 바꿔서 가지고 나와라라고 했는데 오늘 벌써 며칠이죠? 11월 18일에 입니다. 이제 한 달 12이틀 남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ee you soon 맨 마지막에 어제 그런 트윗을 했는데 See you soon이라고 트윗한 것 자체도 또 그 앞에 써 있는 말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조금 새롭다라는 분위기였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이 그 지난 그 주말 사이에 조 바이든 후보를 미친 개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마 조 바이든 후보가 후보 선거 캠페인을 하면서 나는 그 트럼프 대통령처럼 김정은에게 주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한 것이 최고 존엄을 건드렸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아주 그 방송으로 표현하기 힘든 여러 가지 언어로 미친 개는 다른 사람을 더 물기 전에 몽둥이로 두드려서 죽게 해야지 된다는 등 이런 그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정도는 아니지. 이 슬리피 조가 좀 슬로우하고 그런 면은 있지만 그렇다고 미친 개는 아니야. 라고 그 지적을 했습니다. 그 뒤에 그 끝에 지금 See you soon이라고 맨 마지막에 쓰고 그 직전에는 나만이 유일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나만이 김정은 위원장이 가져야지 될, 올라가야지 될 그런 위치에 놓아줄 수 있는 사람이다. 미스터 체어맨 김정은 위원장 이렇게 부르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도 should act, 빨리 그 행동을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자 이제 그 북한에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답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도 김계관 그 외무성 고문의 담화가 나오기 전에도 북한에서 또 외무성의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 그 김계관 외무성 고문의 담화는 트럼프 대통령은 See you soon 이렇게 얘기했는데 See you soon은 무슨 이런 형태로 답변을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무익한 그런 회담에 더 이상 흥미를 가지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돌려받지 못한 채 더 이상 미국 대통령에게 자랑할 거리를 주지 않을 것이며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그 목적으로 자부하는 어떤 그 성과들에 대해 해당한 값도 다시 돌려받아야지 된다. 그게 이제 그동안 그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북한이 그 장거리 미사일 발사 테스트 같은 것을 하지 않아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가 당신의 성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줬잖아. 거기에 대한 것도 돌려받겠어. 라는 의미가 되겠죠. 해서 미국이 진정으로 우리와의 그 대화의 끈을 놓고 있지 않다면 우리를 적으로 보는 적대시 정책부터 철회할 결단을 내려야지 된다. 이 맨 마지막 문장이 북한의 외무성이 역시 그 담화로 발표한 다른 것이었는데 지난주에 금요일이었었죠. 미국이 유엔 결의안, 북한이 뭐 인권을 위반하는 그런 국가다 하는 그 결의안에 미국도 찬성표를 던지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저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국가들에게 늘 인권을 들먹거린다. 이 같은 성명을 또다시 발표를 했습니다. 수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해서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남조선과의 그 합동 군사 훈련을 이제는 이미 방콕에서 두 나라 그 국방장관이 얘기를 했죠. 연기한다고도 하고 미국에서는 캔슬이라고 표현까지 합니다. 딜레이를 넘어서 캔슬이라고까지 표현하는데 그런 것 보고 뭐 미국 조금 괜찮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반공화국 그 인권 결의가 강압적으로 채택된 것을 보면서 우리는 미국이 우리 제도를 무너뜨리려는 허황한 꿈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명백하게 확인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꿈을 개꿈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대와 마주 앉을 의욕이 없다라고도 얘기했고 앞으로 조미 대화가 열린다 해도 그래도 그 우리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문제, 대화 의제에 오른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핵 문제가 논의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미국과 심지어는 만나도 핵 문제를 논의하지 않겠다는 것을 먼저 그 외무부 성명으로 발표를 했고 김괴관 고문이 다시 지금까지 미국에 줬었던 것까지 돌려받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은 그 한국의 어떤 매체에서는 굉장히 그 북한과 미국과의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보다는 오히려 회담이 열리더라도 핵 문제에 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다고 했고 또 김괴관의 또 다른 그 성명을 보면은 그다지 쉽지만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주말 사이에 이제 크게 거론됐던 것이 미국이 한국보다 약간 그 스텝이 하루 이틀 늦었죠. 그렇긴 하지만 일단은 그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이 뭐 한 63대의 그 군용기 같은 전투기 같은 것도 동원이 되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동원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어제로 예정됐었던 그 한미 합동 군사 훈련도 지난해에는 취소를 했고 취소하면서 조금 그 축소시켜 놨는데 축소시켜 놓은 것마저 연기하거나 아니면 그 아예 그 취소한다. 이것은 굉장히 그 북한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죠. 미국으로서. 그리고 한국도 여기에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한국의 어떤 매체의 그 보도를 보면은 일본의 그 방위성 장관도 미국의 국방장관을 만나서 다 같이 우리가 이런 그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뭔가를 합의해야지 된다는 것에 동의했다고 보도가 나오는데 일본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취소 내지는 연기한다는 방콕에서 지금 아시아 회의가 열리고 있어서요. 그곳에서 일본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북한의 행위는 결코 좋은 방향으로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그런데 북한을 향해서 그렇게 그 양보만 하면 되겠는가? 물론 미국의 국방장관이나 한국의 국방장관은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취소 내지 연기하는 것이 이게 양보가 아니라 북한에 대해서 선의
굿윌을 보여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협상장에 나오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그 미국의 국방장관도 얘기를 했고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긴장을 완화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다른 이제 미국의 매체를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위비 분담 문제는 미국에서도 해도 너무한다 하는 형태가 의회에서도 나오고 미국 언론에서도 나오고 심지어 뭐 국방부, 국무부에서도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중요한 것은 국방부의 수장과 국무부의 수장이 전부 트럼프 대통령 비위만 맞추려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미국의 문제가 있지 방위비는 누가 보더라도 그렇죠. 일본에도 한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4배 정도를 올려라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한국은 거의 그 5배잖아요. 지금 10억 달러인데 그것도 지난해에 8%를 인상을 해서 전에는 5년에 한 번씩 이것을 갱신했는데 1년에 한 번 하면서 이번에 그 10억 달러를 47억 달러로 하라고 하니까 거의 500%잖아요. 이러한 것을 결국은 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그 재단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전에 뭐 CIA에서도 일했었고 국가정보국에서도 일했었던 이분은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군하기 위한 어떤 그 철군하기 위한 핑계이다. 결국은 철군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그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뭐 470%에서 얼만큼 줄인다 하더라도 해도 너무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 미국에서 아주 그 진보적인 매체인 그 MSNBC 가운데서도 레이첼 메도우 쇼가 팍스의 션 해니티와 좀 비교된다고 하고요. 할 수 있고요. 완전 반대로. 그리고 그 사이 어디엔가에 CNN이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뭐 팍스야 워낙에 그 극보수적인 매체가 없기 때문에 자주 인용을 하지만 MSNBC는 웬만하면 인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MSNBC의 그 레이첼 메도우의 쇼를 그 TV 그 시사 뉴스 쇼를 맡고 있는 그 프로듀서가 스티븐 베넌 씨가 오늘 그 여러 가지를 그 한국에 관해서 지적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화가 날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을 너무 많이 했다. 화가 나지 않으면 오히려 배알이 없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쓴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불과 몇 개월 만에 뭐 한반도에 함대를 보낸다고 얘기를 했거나 아니면 한국은 다 잊으셨죠? 많은 분들께서 중국의 속국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한국 사람들을 화내게 했다던가 아니면 2017년 5월 달에 한미 그 자유무역협정을 이거 완전히 쓰레기통에다가 집어넣어버려야지 돼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제는 잊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한국에 오케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 보내긴 하겠어. 그러나 그 모든 돈은 다 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전부 지불을 해야지 돼.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 당시에 그때는 이제 지금은 이제 존 볼튼도 나갔지만 HR 맥메스터였잖아요. HR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이듯이 우리 대통령 얘기 너무 괴념치 마시옵소서. 너무 귀담아 듣지 마세요. 저 그대로 시행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한국을 달랬다는 얘기도 지금 레이첼 메도우 쇼의 프로듀서가 했고요. 그리고 그 1년 반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 그 기금 모금 행사에서 한국을 도저히 그 동맹국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 같은 발언을 했다. 한국은 자신들만 그 생각한다고 우리 동맹은 무슨 동맹 하면서 미국에 말하자면 그 등골을 뽑아 먹는다는 그런 형태의 발언을 트럼프 대통령이 했었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그 방위비 분담금을 그 정도로 높인다고 하니까 국방부 관계자들도 너무 깜짝 놀래고 의회에서는 지금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전부 특히 이제 의회의 그 스텝 멤버들이 그 정치인들보다도 훨씬 이런 문제는 더 꼼꼼하게 숫자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거의 그 난리 났다 하는 수준입니다.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동맹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항상 그 미국
미국이 그 한국을 동맹으로 생각하고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하는 것이 한국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미국을 위해서가 미국 입장에서는 더 크지 않겠어요? 어린아이들이 아니면 이 정도는 당연히 그 알아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미국의 프로듀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 관한 그 정책을 트럼프 대통령이 펼치는 것을 보면은 전략적으로 하는 것 같지가 않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결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프로듀서가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아마추어 대통령이다. 뭐 이런 그 지적을 하고 있는데 굿윌은 무슨 굿윌? 선의는 무슨 선의? 미국을 위해서지 하면서 본인이 이제 뉴스 프로듀서로 일하면서 언젠가 그 레이첼 매도우 쇼의 사성 장군인 사성 해군 그 은퇴한 그 해군 제독이었고 제임스 그 스타브 리디스 나토 그 사령관이었던 그 사람이 쇼에 나와서 얘기를 할 때 절대로 이것은 그 윌이 아니라는 것을 상당히 강조를 했다는 거죠. 미국의 안보뿐만이 아니라 해군 제독인데도 바다 같은 것, 해양에서의 어떤 그 파워를 갖고 있는 것이 또 결국은 그 자유무역을 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한국에 주둔한 주한미군이 그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굿윌이라고 구태하자면 미국을 위한 미국의 굿윌이다, 선의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의 경우는 이 데미지를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데미지 컨트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지적을 하는데 데미지 컨트롤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그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나갔기 때문에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방위비 분담금을 거의 500%를 올리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를 하니까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같이 어떻게 이걸 어디서 이 예산을 올리려면은 뭔가를 짜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 많이 드는 뭔가 군사적인 계획과 관련된 기간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그 미군의 상하수도를 다시 파고 다시 워낙에 그 건축이라는 게 돈이 많이 드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기도 쉽고 하는 그런 것을 열심히 지금 17개 카테고리로 나뉘어서 짜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 폼페오 국방장관과 그 마크 에스퍼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지금 미국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시녀처럼 굴고 있다. 그런데 절대로 이 두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을 사랑해서 시녀처럼 굴고 있지 않을 겁니다. 본인들을 위해서 그런 거죠. 마이크 폼페오야 이번에 CIA 그 국장을 통해서 또 국무장관으로 되는 동안에 정치적인 것은 별로 이력이 없는 그저 그냥 작은 저쪽 시골 주에서 3번 임기가 2년인 연방 하원 의원을 했을 뿐이고 국제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무식했고 그러나 물론 웨스트 포인트를 나와서 육군 소령이었던가요? 육군 탱크의 소대장이었군요. 그렇게 이제 군 관련 일을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제 정치인이 된 것이고 마크 에스퍼 같은 경우도 국방부에 오기 전에 그 레이시온이라는 미국에서 국방부와 계약을 해서 가장 많은 돈을 버는 회사가 레이시온이잖아요. 레이시온에서 부사장을 했습니다. 레이시온의 부사장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제 로비스트를 하는 거죠. 많이 계약을 따와서 돈을 버는 그런 그 돈과 관련된 일을 했었던 사람이지 국제적인 무슨 전쟁의 그림이라든가 평화의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과는 연관이 없는 철학이 부재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걱정이다. 이 국방비도 올리라고 하니까 어디서 얼만큼 올려야지 되지? 라는 것만 계산한다는 미국이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굉장한 그 외교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면 되나요? 좀 전에 그 레이첼 매도우 쇼의 프로듀서가 얘기를 한 것처럼 아마추어가 진행한다는 것은 많이 느껴지고요. 저처럼 이렇게 여러분들께 그 정치 관련 보도를 많이 해드리는 그런 그 입장에서 볼 때는요. 미국도 정말로 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될지 아니면 그 다음 대통령이 나오게 될지 뭔가를 정말 주워 담느라고 굉장히 애쓰겠구나 하는 느낌은 듭니다. 잠시 뒤에
중요한 몇 가지 문제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몇 가지가 뭐 전부 미국 뉴스 말씀드리고요. 네, 왜 이렇게 삑 소리가 났는지 제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랬겠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난 주말에 루이지아나주에서 치러진 그 선거는 상당히 중요하고 또 지난주에 치러졌었던 켄터키주라든가 버지니아주처럼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물론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 달 동안 3번이나 가서 이 후보에게 투표를 해주세요. 그래야 나도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 공화당 후보가 되지 못하고 민주당의 현 주지사가 당선이 됐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은 뉴스일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를 보면은 꼭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무슨 뭐 빨간불이 켜졌다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딥스테이트에서 유일하게 현재 민주당으로서 주지사를 하고 있는 루이지아나의 존 벨 에드워즈 주지사가 민주당이면서도 민주당에서도 비난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뭐 기본적으로 뭐 메디케어를 확장한다던가 아니면 또 뭐가 있죠? 이 그 주지사가 하는 것이 네. 아무래도 그 블랙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니까 형사 시스템을 좀 공정하게 개혁하겠다 하는 것은 민주당과 여러 가지 그 일치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민주당인데도 불구하고 루이지아나주 저도 이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그 강한 그 낙태 금지법을 그 통과시켰고 그리고 이 주지사가 민주당인데도 서명을 했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었죠? 또 하나가 네, 총기 소지의 자유 헌법 2조를 나는 강력히 지지한다 하는 그런 것으로 이 딥 그 사우스에서 루이지아나에서 민주당이면서도 이렇게 주지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지사는 전형적인 민주당과는 좀 다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3번이나 가서 내 편이다 하고 지지를 해줬던 이 사람은 정치인 출신은 아니고 아주 돈이 굉장히 많은 사업가 출신인 에드 리스본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다는 것 이외에는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정치적으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렇게 선거를 보면은요. 워싱턴에서 원하는 방향이 각 주정부에 그대로 미치지 않는다. 특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후보라고 해서 켄터키주에서도 민주당이 당선이 됐고요. 현 공화당 주지사를 물리치고 그 경우도 그 민주당의 당선자는 민주당이면서도 굉장히 그 딥스테이트에 좀 어울릴 수 있는 공화당적인 그 같은 그 정책이라든가 공약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루이지아나주에서도 이 민주당 그 주지사가 재선에 성공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주 나쁜 것은 아니고 그러나 똑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버지니아, 켄터키, 루이지아나까지 올 때까지요. 지금 올해 3번의 주지사 선거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2번이 이제 민주당이 된 거고요. 켄터키와 루이지아나, 미시시피만 이제 그 임기 제한으로 인해서 공화당 주지사가 못 나오고 공화당 부지사가 나와서 미시시피만 공화당이 그 자리를 지킨 것인데 지금 쭉 선거를 보면은 워싱턴이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이게 인구의 변화와 특히 약간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좀 그 실망을 한 그 표시가 있다고 하면은 도시가 아니라 도시 인근에 특히 이제 도시 인근의 여성들 그쪽으로 이제 인구가 몰리면서 그런 사람들이 공화당을 좀 그 포기하고 민주당 쪽으로 표를 찍은 것은 있지만 이 사람들이 다 민주당 주지사를 탄생시킨 게 트럼프 대통령 미워서 그런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도 재선 가도에 뭐 빨간불이 켜졌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분석하는 매체가 있다면 그 분석이 완전히 맞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는 지방선거와는 달라서 주지사라 하더라도 그 로컬 이슈에 굉장히 그 관심이 많이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미국의 그 대통령 선거의 경우는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힐러리 클린턴이 뭐 몇백만 표 유권자의 표는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받고도
그러고도 선거인단 위너 테이크스 올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위스콘신 이런 그 특히 제조업이 많이 떨어졌었던 그런 곳에서 민주당이 정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니까 이긴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한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과 지방선거와는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딱 그 배틀그라운드를 지정을 해서 그쪽에서 이기면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그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는 전에부터 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당선되긴 했는데 그리고 임기 초기에는 대통령이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공화당이라도 뭐 떨어지고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는 했는데 그래서 마치 그 폴리티컬 유니콘처럼요. 이렇게 딱 이마에 뿔이 쫙 그 났다는 뭐 실제로 뭐 그런 동물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유니콘적인 파워를 과거에 어느 정도 부렸다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같은 파워는 이제 사라져가고 있다. 이 정도는 지금 좀 볼 수 있는 그런 면이고요. 그리고 그 탄핵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도 있고 탄핵 절차 그 증인의 의회 증언이 내일 모레가 아주 중요한 EU의 대사인 고든 그 선더랜드가 나와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할 텐데 국민들 자체는 지금 계속 여러 매체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ABC이죠? 네, ABC와 입소스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조 바이든과 그의 아들을 조사해라 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답하는 사람이 한 70% 넘고요. 그리고 탄핵돼야지 된다. 탄핵되고 쫓겨나야지 된다. 상하원에서 다 찬성해서 하는 사람이 51%. 그리고 이 탄핵 절차를 굉장히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사람이 굉장히 자세히는 21%고 자세히 들여다본다 하는 사람 합치면 37%는 됩니다. 물론 탄핵 절차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에 뭐 70%에서 80% 정도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마음을 이미 정했기 때문에 이 같은 탄핵 청문회가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으려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지만 그게 아직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지난주에 3명 증언이 있었고 그리고 이번 주에 8명 증언이 있고 뭐 존 볼튼이 지금 뭐 법원에서 나가라고 하면 나간다고 하니까 그것은 조금 이번에는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국민들이 마음이 변할 수도 있다. 506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16일, 17일 이틀 동안 했네요. 그리고 오차 범위는 조금 세네요. 범위가 넓네요. 4.8%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일요일이면 미국은 이제 항상 여러 가지 시사 쇼가 있잖아요. 텔레비전 시사 쇼에서 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CBS에 나왔습니다. 페이스 더 네이션에 나와서 아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서면으로라도 뭔가 이 우크라이나 탄핵 절차에 대해서 증인으로 참여하는 것, 인바이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소환이 아니라 인바이트, 그 프레지던트라고 얘기를 했더니 대통령이 오늘 월요일인데도 대뜸 그 트윗으로 답을 했네요. 아주 good idea, I think. 물론 뭐라고 표현을 했던가요? 이번에는 완전히 다 합치네요, 이제는. our crazy do nothing 하원 의장, 미쳐버린 아무것도 안 하는 하원 의장 하면서 괄호 열고 기간 산업이라든가 처방약값 내리기라든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것들은 안 하고 그 탄핵 절차에만 매달린다고 하면서 이것도 또 다 합쳐놓습니다. 지금까지 것을 가짜 탄핵 마녀 사냥, 지금까지는 가짜 탄핵 절차 아니면 마녀 사냥 이렇게만 표현을 하다가 fake impeachment 위치 헌트 이런 식으로 다 합쳐서 갈수록 원래 뭐든지 갈수록 그 강도가 강해지게 되겠잖아요.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서면 증인 가능하다. 그 탄핵 절차 자체가 잘못이 있어도 아이디어 자체는 내가 대통령으로서 의회에서 그런 증언을 함으로 인해서 뭔가가 통과되고 기간 산업도 하고
또 처방약값 내리기 같은 것도 하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민주당도 협조를 해준다면 why not?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트윗으로 답을 했는데 저는 믿지 않습니다에 한 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탄핵 절차가 시작되면서 백악관 사람들이나 국무부, 국방부 사람들 나가서 증언하지 말라고 얼마나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우크라이나 전 유엔 대사가 의회에서 그 탄핵 절차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고 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으로 그 사람을 그 모욕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증인으로 여러 가지 그 증언을 하겠습니까? 말뿐일 것 같다라는 게 꼭 저의 말뿐만이 아니라 많은 그 전문가들의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대통령이 보여줬죠. 러시아 스캔들에 있어서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가 1년 반을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하면 그 페이스 투 페이스 그 증인으로 하나 가진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은 뭐 서면으로 조금 받은 것 별로 영향도 없는 그런 거 받은 것 뿐이기 때문에 그냥 아마 해보는 그 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도 어제였던가요? 그제였던가요? 심지어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특별자문도 그 비난했거든요. 탄핵 절차에서 그 증인을 했다고. 그 제니퍼 윌리엄스라는 그 여성인데 이 그 여성 자문은 국무부 소속입니다. 국무부 소속이지만 미국은 국방부에서나 국무부에서 대통령이나 부통령에게 국가안보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를 전문가들이 그 사람들이 대통령보다 그 분야에서는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부통령에게 브리핑을 하는 자문을 하는 제니퍼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비공개 청문회에 나가서 7월 25일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그 전화는 굉장히 그 부적절했고 문제가 있을 소지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그 제니퍼 윌리엄스는 한 번도 never Trumper 아주 이제 라스트 네임이 돼버렸어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은 트럼프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노 트럼프고 라스트 네임이 트럼프가 아닌 거예요. 이제 이런 지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 이번 주에도 미국에서는 아주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는 결국은 그 탄핵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런 그 탄핵 증언이 그 될 겁니다. 잠시 뒤에 경제 뉴스를 포함을 해서 미국의 그 추세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그 제롬 파웰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얘기한 것과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한 것을 보니까 원래 백악관에서 이 대통령과 미국의 연준 의장이 만나도록 예정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예정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정되지 않고 만날 수가 있겠어요. 미국의 경제 대통령과 실제적으로 그 정치적인 대통령이 그것도 재무장관인 스티브 무누신과 함께 만났다고 하니까 약속하고 만난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과 제롬 파웰을 그 연준 의장이 얘기하는 것에 약간의 그 차이는 있습니다. 연준 의장은 지난주에 뭐 코멘트한 것과 일치되는 그런 말을 했고요. 통화 정책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 다만 이 통화 정책이라는 것이 미국의 그 경제적인 흐름을 보고 그 이자율 조정 뭐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법에 따라서 그리고 연준이 통화 정책 자체가 실업률을 최대로 내리고 물가를 가장 그 안정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대통령은 내가 연준 의장 만났는데 모든 얘기 다 했다고 했습니다. 이자율을 포함을 해서 네거티브 이자율까지를 포함해서 지금 마이너스 이자율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그런 부분을 압박 내지는 그 좀 요청 내지는 하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을 할 수 있는데 그동안 대통령이 했었던 그런 그 말들을 보면은요. 아무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 말에 따르면 달러 강세화가 제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제조업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정치 기반에는 굉장히 그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런 얘기들을 했다. 중국과의 무역에 관해서도 말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계속 그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는 것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그 지난주부터 계속 그럴 것이다 했는데 완전히 그게 그 확정이 된 것으로 그 여러 매체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시가렛 전자담배 그 향이 들어가 있는요.
캔디 맛이 되었건 사탕 맛이 되었건 민트 맛도 포함을 해서 이것을 없앤다 하고 벌써 2달 전이었었거든요. 연방정부 차원에서. 미국의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같이 약간 뭐 오버랩되는 부분도 있고 따로 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연방정부에서 하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이민법처럼. 그래서 그 당시에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를 시키고 또 이방카 트럼프도 나가서 얘기 좀 하라고 해서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우리 그 아들에게 아빠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절대로 전자담배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라고 했는데 오늘 그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것을 보면은 11월 4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마음을 바꿨답니다. 왜 마음을 바꿨냐면 선거가 지금 제일 중요한데 선거 캠페인에 그 매니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거 안 됩니다. 자해 행위입니다. 베이퍼나 베이핑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더군다나 뭐 백인 돈 못 버는 사람 시골 사람들이 더 많이 하는데 청소년들 이외에는 투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 사람들이 이 베이핑을 금지를 하면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 보여줬잖아요. 소셜 미디어라든가 트위터를 통해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금지시키면 투표하지 않겠어 하니까 대통령이 처음에는 못 모르고 이렇게 하고 뭐 와이프나 그 이방카를 시켜서 뭐 좀 하라고 하고 하다가 투표 소리 듣고는 이거 아니지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금연을 주장하는 이런 그룹들은 이 베이핑을 전자담배를 굉장히 위험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폐병에 걸리는 사람도 많고 이유 없이 뭐 비타민 무엇과 결합돼서 어떻게 전자담배를 피웠더니 사람이 숨지더라 이 같은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연 그룹에서는 연방 차원에서 대통령이 원치 않을 때 되기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주정부 차원에서 전자담배를 금지하는 쪽으로 캠페인을 바꾸는가 봅니다. 이미 뭐 시정부 차원에서는 샌프란시스코를 포함해서 많은 그 시정부에서 그러한 그 조치를 취했고요. 그래서 2달 전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그렇게 위험에 빠뜨릴 수 있게 할 수가 있는가? 난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전자담배를 규제하고야 말겠어. 했던 게 2달 만에 내가 어찌 나의 투표를 포기할 수가 있겠어. 절대로 그럴 일은 있을 수가 없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매체에서 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많이 나섰기 때문에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오피스에 우리 인터뷰 좀 해주세요 하는데 인터뷰 요청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디트로이트 하면은 그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동차 그 컨벤션도 열렸는데 머스탱 맥 E 새로 나오는 2022년이네요. 나오는 여기서 여러 가지가 미국적인데 이제 쭉 나와서 뭐 미시건 뭐 코러스도 나오고 디트로이트 코러스도 나오고 이제 CEO가 나와서 설명을 하면서 예전에 헨리 포드가 이 우리 자동차를 만들고 이러고 이럴 때 여러 가지 스토리를 얘기하고요. 머스탱 하면은 저는 그 이유 없는 반항에서 그 누구죠? 잘생긴 사람, 110번 프리웨이 논 사람 있잖아요. 제임스 딘이 치킨 게임 하면서 그 절벽으로 가는 게 54년도 머스탱이었던가요? 빨간색이었던가요? 빨간색이었었죠? 까만색이었나요? 빨간색이었나요? 아무튼 그 머스탱이 생각나는데 전기 자동차가 이제 SUV로 머스탱 전기 자동차 맥 E 모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새로운 세대에 어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투도어고요. 또 하나는 40대를 생산하는데 얼마가 들었다고 하던가요? 네, 110억 달러. 그래서 이 그 머스탱 그 SUV 전기 자동차가 210마일에서 300마일까지 가는데 그 마일리지야 뭐 배터리 옵션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요. 그만큼 뭐 40대 만드는데 110억 달러를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는 후발주자들이 오긴 오지만 선두주자가 갖고 있는 이렇게 높이 뛰는 이것을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것을 이제 그 선구자로서 지금 포드가 한 거고요. 당연히 그 라이벌은 그 테슬라 아니겠습니까? Y 모델이든가요? 네, 테슬라 Y가 SUV이기 때문에 테슬라 Y 모델 또
오토파일럿이 있어서 운전자가 이렇게 손을 조금 놔도 되고요. 이 그 머스탱도 핸드프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캐딜락의 그 뭐 슈퍼크루즈 시스템과 비슷한 이제는 일반 자동차가 아닌 전기 자동차도 여기까지 왔다 하는 것 뭐 새로운 트렌드로 전해드렸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에서도 홍콩의 민주화 시위는 많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한 그 대학교 폴리테크닉 유니버시티라는 데를 며칠째 점검하니까 경찰이 가서 나오라고 하고 또 실제로 나오니까 뭐 체류가스도 쏘고 물대포도 쏘고 그러자 이제 총장이 비디오 테이프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우리 학생들과 함께 내가 경찰서에 가서 이 학생들이 부당하게 처우받지 않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전부 나오십시오. 뭐 조금 이런 상태고요. 학생들은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6월 달에 시작된 이런 그 홍콩의 민주화 시위가 결국은 점점 더 악화된다고 할까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홍콩 내부에서 보는 것과는 시각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대학생들이라 하더라도 홍콩의 대학생들과 베이징의 대학생들이 이 홍콩 시위에 대한 느낌이 다릅니다. 그리고 중국의 관영 매체에서는 완전한 히스테리컬한 테러리스트들이다. 시위대들이 이런 표현들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그 민주당의 그 예비선거 후보들은 별로 뭐 그다지 썩 그 일을 잘하고 있지 않습니다. 벌써 캘리포니아주가 지역구인 그 카멜라 해리스 같은 경우는 아마 저러다가 아마 그 도중에 하차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이오와 코커스까지는 하차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들리고 주말에 노조로부터 그 농장 노조로부터 지지를 받았는데도 지지율이 받쳐주지 않으니까요. 카멜라 해리스가 계속 한 자리 숫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끌고 갈 경우에는 어떤 게 있냐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너무 오래 지지도가 낮게 계속 내려간다 하면은 스타일국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반면에 핏 부리지어지 같은 경우는 아이오와주에서 또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뭐 아이오와 드모인 레지스터 같은 데서 보도하는 것 보니까 25% 지지율을 받아서 두 번째가 16% 엘리자베스 워렌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조 바이든과 버니 샌더스가 동률 15%를 받아서 이 핏 부리저지 같은 사람은 계속 떠오르고는 있고요. 그래도 뭐 확실하게 뭔가를 임팩을 주고 이 사람이다 하기는 뭐하고 지난 주말에 나왔던 드발 패트릭 같은 경우는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 같은 경우는 온건한 파가 많기 때문에 예비선거에 나온 사람 가운데서 조금 힘들지 않을까 지금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미적지근하게 뭐 그림이 제대로 안 잡히는 그런 민주당입니다. 지난 주말 카니강 LA타임스 기자가 몇 개월 전에 숨졌죠. 미국 교회에서 다니던 교회에서의 추도식에 갔습니다. 추도식에 가서 미국적인 것을 하나 또 확인을 했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의 한인 여성이 예전에도 20년도 더 그 교회를 다녔는데 그 한 명의 여성이 추도식에 온 것을 위해서 소화를 하는 전문가를 교회에서 보내줬습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오늘의 아름다운 미국 모습입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